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간 들썩일 수 있지만 그 힘이 지속성이 약하다. 그럼 경매가 늘어난다고 뭐라 그랬어요? 주택가격이 하방압력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당분간은 자, 이번 총선 4월에 끝나고 나서 이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군사 보호 지역 보호 해제, 구역 해제. 예. 뭐 이런 것도 뭐 여의도에 117배 정도 달하는 아주 큰 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된다고 하고 네. 이런 것이 공연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현실화되면서 막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나올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군사보호국이 해제가 되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테니스 시장 예를 들을게요. 테니스 시장이 많지 못해가지고 막 빌리고 서로 찾아가서 막 할 때는 테니스 시장이 화랑이에요. 테니스 시장이 만약에 100개가 더 생겼어요. 그럼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테니스 시장은 원래 테니스 시장을 할 수 없는 데야. 네. 차린데 손님 오죠. 그럼 여기 테니스 시장의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예전처럼 개발 제한구역을 푼다든지 군사구역을 풀었을 때 뒤에 수요들이 엄청나게 있으면 이게 폭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면 하는 것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현재 운영하는 테니스 시장이 손님이 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기가 분양이 잘 안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예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물론 그 새로 생긴 테니스장은 원래 못할 건데 체리면 손님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전처럼 많은 손님을 받는 환경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그 가격이 낮춰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결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그린벨트 해제하고 군사보호 불면 막 난리 나고 뭐 심하면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수막 붙인 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인지하시고 분명히 호재이면 분명하나 지주한테 호재이지. 그리고 이제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건 있죠.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좋은 위치예요. 그 푼 지역이 좋은 위치인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나 뭐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로 용도 변경이 됐다. 그런 데는 사실 수요가 받쳐주잖아요. 네. 그런 데는 지금 말씀 주신 원래 효과를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해당될 것이다. 특히 뭐 군사보호구역 푼 거는 조금 해당될 수 있는 지역들이 수도권 안에 풀었으니까 있고 그린벨트는 수도권은 안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양분돼 있죠. 그래서 정부도 그건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하면 펌핑이 되니까 약간 비수도권은 그린벨트 풀어주지만 서울은 군사보호구역 해당 지역만 조금 손을 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어쨌건 지금은 선거 전이니까 이렇게 좀 바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바칠까 그렇게 됐을 때의 변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현명하신데 역대 정부를 보면 총선을 위해서 약간 포퓰리즘 정책도 많이 던지는데 그중에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그때 어떤 그 대상들 개발이나 어떤 정책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텐데 최근에 발표한 어떤 내용들의 핵심들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또 안전진단 이런 거 하고 일기 신도시 푼 거 그리고 GTX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돈이 있어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벌써 시장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분명히 사업 진행의 속도가 조금 더 나을 건 이해하지만 그 안에 사업 진행의 어떤 프로그레스가 민간 자원이 135조 중에 75조 반이 들어와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민간들이 지금 현장도 지금 정신없는데 거기 들어갈 여력이 없거든요. 당분간 홀딩이에요. 그걸 이제 시장에서 아니까 생각보다 다수당이 된다 해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요구하겠죠. 했던 거 빨리빨리 하자고 하는데 막상 그 어떤 진행할 여력 이거는 좀 약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보신 분들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다 뭐 부동산 어떤 기득권의 어떤 모습의 어떤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기대할 건 많이 없지만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할 게 많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있는 물건도 안 팔리는데
어떤 걸 할 때 그럼 팔릴까요? 그럼 대출을 확대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적인 정책이 들어올지 할지라도 그 힘이 주택 가격이 수요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로버트 루카스라고 1995년도에 노벨상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합리적 기대가설 썼잖아요. 정책이 암만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안 먹히지? 아, 이미 시장에 다 안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아, 이 시장 주체자들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무조건 정부가 한다고 100%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 그때 이미 증명이 됐고 네. 지금 약간 우리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간 들썩일 수 있지만 그 힘이 지속성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경매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경매가 늘어나는 건 무슨 뜻인지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뭐가 안 좋으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거기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뉴스에서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뭐 전세 가격 상승한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보시면 서울, 경기도, 부산의 임차권 등기 현황이 어때요? 이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가 주인이 돈을 보증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임차권 등기 현황이 어때요? 여기 2022년입니다, 이게. 네. 이때 점점 증가하네요. 몇백 건 수준이었던 게 지금 막 몇천 건에서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줄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정부가 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걸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2022년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럼 2020년도에 계약한 분들이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내려가지고 6억이 된 거예요.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잖아요. 왜? 지금 7억밖에, 지금 6억에서 7억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6억에서 7억 된 것만 보도를 하는 거고, 실제 시장 상황은, 10억이던 게 현재 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6억까지 갔다가 7억으로 올라온 거죠. 그럼 3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줄 거 아니까, 역전세나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대출을 시행했잖아요. 임대인한테. 그걸로 해서 좀만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출도 못 받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락 없이 그러면 돈 못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로 하겠죠? 그게 딱 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은 기저효과구나. 내려갔다 네. 조금 올라간 거고,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 했던 분들이 지금 만기 들어갔잖아요. 다. 올해까지. 2년도에 한 분들이 지금 오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딱 되시겠죠? 네. 근데 경매가 실제로, 죄송합니다. 경매 지표를 보시면 이 경매 건수예요 이게 벌써. 서울, 부산, 경기도거든요. 어때요 지금? 여기 2016년부터 이게 2006년, 10년부터입니다. 2010년도랑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2008년도에 터졌잖아요. 그 9년도, 10년도 잘 버티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9년도부터 이게 경매량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쭉 이제 호황기를 거치면서 경매량이 최저가 준 때가 우리 최고점일 때. 네. 자, 경매 물건이 최저치가 된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왜? 경매를 안 해도 팔리니까. 그렇죠. 다시 올라간다는 건 안 팔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어때요? 선이. 조금 급하죠. 기울기가. 좀 급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볼 건 여러분들은 계속 늘어나는구나. 시장의 하방 압력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 뉴스 여기 이겁니다. 여기 우측에 11년 만에 10만 건 초과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여기 2010년도를 보십시오. 14만 8천 건입니다. 여기는 14만 8,700, 8,100. 예전에 15만 건까지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아파트가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이 정도 간다 그러면 이때와 같이 이 10년도부터 13년도 같이 시장이 이제 하향 안정화 시기입니다. 막 침체기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죠? 시나리오 하나 중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갑자기 뭐 2차 전지가 난리 나고 뭐 많이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해서 소득이 늘고 이러면 안 그러겠지만 안 그렇다라면 아니면 금리가 심하게 내려온다든지. 근데 지금 심하게 내려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그럼 경매가 늘어난다고 뭐라 그랬어요? 주택가격이 하방 압력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당분간은 현명한 대처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 보시면 이렇게 80%가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럼 전에 경매를 했다가 80%라는 게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80%의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서 유찰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합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한 2, 3개월 연달아 보면 지금 88, 64, 8988은 64니까 70% 경매 시장에서는 벌써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70% 아니 70% 80% 선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 갭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국도 그렇고 이거 막대기도 중요합니다.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 아까 네. 보신 것처럼 아파트인데 이거는 아파트만인데 경매 아파트 물건이 많이 늘었잖아요. 서울은 더 늘었어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좀 빨갛게 써서 좀 잘 보실 텐데 서울 아파트 건수가 옛날에 2, 30건이다 지금 300건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월이에요. 그럼 2월도 봐야겠죠? 뭐 제가 좀 지나서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릴 텐데 2월도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조정기가 올 가능성도 많다라고 시장을 좀 예측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게 경매 시장은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시장의 하방, 줄면 상승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글로벌리 또 환경을 보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네. 이거는 뭐 오래전서부터 이야기가 좀 돼왔던 건데 이게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도 그냥 일시적일 것이다. 지역은행에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 되다가 최근에는 좀 CMBS 조금 말이 네, 바뀌죠. 상업 담보대출 네네. 증권 CMBS. 네, CMBS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 이제 CRD 시장인데요. 상업 네. 시장. 보시는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 같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US 오피스 어베일리티 앳 올타임 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유용할 수 있는 사무실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우측에 이제 보시면 이게 연체율입니다. 지금 딜리컨시 레이트. 우리가 보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막 나왔다가 좀 조용해졌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실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즘 약간 나오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12월에 2022년 그리고 맨 끝에가 작년 연말이에요. 12월. 여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 CNBS 보시면 델리컨시 연체율인데요. 네. 연체율인데 트랩이라는 그 미국의 포탈에서 제가 떠왔는데요. 보시면 2022년도 12월이에요. 네. 막 뉴스 나올 때 그때 연체율이 이 중에서 이제 오피스가 빨간 겁니다. 빨간 거. 근데 오피스 연체율이 어때요? 1% 좀 넘었잖아요. 빨간 선이. 지금 어때요? 여기 보시면 6%입니다. 연체율이 6%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 아실 거예요, 대표님. 그죠? 그렇죠. 보통 2%, 3% 넘어가면 걱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그냥 뭐 중앙은행에서는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뉴스도 많이 안 나오고 터지려면 터져라 이거죠. 터져도 괜찮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어떤 현상인지 최근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냐면 모모 펀딩에서 맨하탄에 빌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환원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만기가 돼가지고 받을 돈이 빵원입니다. 빵원.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후순위 담보로 들어가고 후순위 맞아요. 담보 대출로 바보같이 들어간 들어가지고. 거죠. 네. 그땐 좋았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펀드들이 뉴스에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 소리 없이 우시는 투자자분도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상업용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어느 한 분이 집을 두 채 갖고 있어요. 또 여유가 생겨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미국 상업용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2억을 넣었어. 근데 빵원이래 받을 돈이. 그럼 2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주택시장에도 보이지 않게 스며들면서 어떤 유동성이 조금 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미국 CMBS가 우습게 올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운용사에서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 증권에. 근데 이거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전 작년에도 국민연금도 한 400억 원 날렸잖아요. 그런 게 지금 소리 없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자꾸 돈을 날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많이는 안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아 부동산 시장이 아직 정리도 안 됐고 변동성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정리가 되는 느낌은 아직은 없으니까 또 미국 금리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내린다 한 지가 벌써 2년째거든요 올해가. 네. 재작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내린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 안 내리잖아요. 저는 안 내린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우리가 총합적으로 봐야죠. 아, 물가와 고용의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쉽게 내릴 때인가? 아니죠. 어디 내리는 순간 유동성 폭발해서 다시 거품 생기거든요. 그걸 미국도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금리 퍽퍽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지. 여기 우리 한국에서 뭐 언론들에서 자꾸 뭐 시장 좋다 그건 왜 그럴까요? 털어야 되니까. 어느 세력들이 있겠죠? 네.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또 안티가 많이 달리겠지만 그 세력이라고 표현해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차익이 났다라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낫죠. 네. 미래 어떤 수익의 창출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조금 샤프하신 분들은 이미 재작년에 다 유동성을 확보했고 작년에 한번 또 배팅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대비를 다 잘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좀 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레버리지가 많으신 분들은 올 한 해 만만치 않으니까 좀 부담되시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유동성 긴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자금 확보하시고 나머지라도 지켜가야지. 주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절하고 손절하고 이런 거. 네. 이런 걸 좀 잘하실 타임 같아요. 부동산도.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또 이런 걸 볼 때 아 그럼 주택가격이 지금 조마조마하시잖아요. 아, 또 오르는가 뭐 신세가 이러는데 쉽게 안 오른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하실 필요 없고 시장 상황 보시면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미국도 그렇고 여러 선진국들 보면은 지금 또 집값이 오르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누가 그러세요? 예? 누가 그러세요? 아 아닌가요? 요새 얼마 전에 좀 많이 PC 근원지표에서도 그 쉘터 네, 그 실러 주택, 지수? 네네, 그쪽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미국 예. 제가 미국의 유튜버들 중에도 팩트를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몇 개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인구가 좀 받쳐주잖아요, 수요가. 아, 그렇죠. 우리처럼 인구가 줄지도 않고 받쳐주는데 원래 있던 분들이 모기지 금리를 받았으면 3% 받았잖아요. 이분들은 집을 팔 일이 있나요? 없으니까 없죠. 다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신규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규 공급이 갑자기 조금 뱅크럽트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약간 주춤해가지고 공급이 약간 줄어졌어요. 그럼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주니까 7%라도 가려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여유가 된 사람들이. 네. 그때 이제 내려간 데서 기저효과가 올랐습니다. 잠시. 네. 그게 미국은 4, 5월에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지금 오른 게 지금까지 뉴스가 써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 9월, 10월부터 다시 한번 이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그때 또 잠시 그때 6%대로 내려왔어요. 모기지 금리가 30년짜리가 네. 7.5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주택은 부족하고 우리도 급하면 가잖아요. 지금 전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주로 이제 더빙해가지고 보도가 좀 예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 근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아직도 있는데 지금 최근 뉴스에서 나온 보도가 현재 상황을 한 것인지 가을 상황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시점에. 그래서 그 전분지 또 예를 들면 뭐 조지아주가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거기 반도체 들어가니까 뭐 이런 공장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일자리들이 현대 생기니까. 전기차 공장 들어 이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주는 잘 모르잖아요. 뉴스에 없잖아요. 제가 본 유튜브에서 캘리포니아는 어떤 상황이냐? 3에서 한 25% 커팅해가지고 셀러들이 빌더들이 커팅해가지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뉴스에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볼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양쪽의 걸 뉴스를 볼 때 한번 잘 봐야 된다. 그게 완전히 시장에 번져야 그때 나오잖아요. 뉴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먼저 보자. 그래서 저도 영어가 짧은데도 자꾸 미국 그 조금 신뢰도 있는 유튜버들의 부동산 패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팩트를 너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상업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잠자는 뭐랄까요, 그 뭐가 조금 터질 상황이 되는 거를 그 찻잔 속에 태풍, 태풍. 네네. 태풍까지는 아닌데 약간 큰 바람이 좀 조금 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 이런 때가 언제 올 것이냐, 그걸 알 수 있는 신호로 뭘 생각할 것이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표, 시장 신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미 다 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매 지표 보셔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이 하락이냐 상승을 판단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전세가 비율, 거래량, 미분양 추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팩트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게 미분양은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분양조차 못했어요. PF 문제 때문에. 그죠?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분양 숫자 감소는 원래 정통적인 체크할 상에서 약간 예외상이 돼버렸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비율이 올라간다. 이 비율이 지금 내려간 곳에서 올라가는 데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전세가 비율을 냉정하게 탁 펼쳐보면 서울은 지금 50%예요. 근데 무슨 갭 투자래요. 갭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갭이 줄어서 그럼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15억 들어갈 겁니까? 전세 15억인데 갭 투자의 개념은 3천, 5천, 1억, 2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아야 3억, 5억. 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형성이 안 되는 전세가 비율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낮은데 이런 데들을 갈 수 있는데 요즘 조금 생기고 있어요. 살짝. 그래서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가야 이게 움직이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 네. 그럼 전세가 미분양 됐고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계속 평균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선에. 그러면 세 지표가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그럴 때 세 가지가 다 좀 안 좋다. 그럼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좋아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시점. 그렇죠. 그리고 경매 지표가 좋아지는 시점인데 경매 지표 아까 보셨잖아요. 안 좋죠.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한 상태인데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판단되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하반기 아마 공공 분양에 좀 물량이 나올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뭐 발표한 게 있어요. 이런 표현 썼어요.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인허가만 빨리 해주면 바로 우리 공급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이게 뭔 소리예요? 정부가 토지 있잖아요. 지금 다 공택지, 사무실들. 그거 빨리 하세요 주면 바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산업연구원장이. 산업연구원장,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의 산업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이런데요. 연구원장님이 그러면 건설사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공공이 들어가면 두 가지를 다 잡아요. 왜? 공공은 지금 요새 착공 물량 부족으로 2, 3년대 공급 부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공공이 그걸 제공해 줘야 되죠. 그 명분에도 맞고 건설사들은 일거리를 갖고 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분을 주택산업연구원장이 하셨다는 얘기 뜻은 뭐예요? 정부에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 땅은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면이 안 쓰죠? 그럼 제가 볼 때 원래 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공공분양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공공분양 아시잖아요. 시세의 80% 이렇게 하잖아요. 신축이잖아요. 또 요새 입지가 좋은 거예요. 이번에 나올 것들은. 그것부터 1번으로 하시고 2번은 이제 조정되기 좀 기다리셨다가 민간분양 가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최근에 개포로 또 나오잖아요. 무슨 일 이런 거나 좀 하시다가 기다리시면 말씀드린 지표들이 좋아질 때 뭐 1년 될지 2년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셔도 충분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말씀대로 좋은 지표들이 나왔을 때 어디 지역을 살 것이냐. 뭐 보니까 지금 뭐 1기 신도시 이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3기 신도시 새 집에 들어가겠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고. 네. 자, 일단 주거 환경도 그렇고 또 사서 사는 동안 오르는 그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 좀 가장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일단은 3기 신도시라고 보고요. 1기 신도시는 다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게 노계획법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된 법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1번, 2번, 3번 세 가지인데요. 선도구역 말씀하셨잖아요. 선도구역은 3번이에요. 1번, 2번이 뭐냐면 이게 사업 형태입니다. 네. 노후계획 도시에. 그럼 분당이라는 얘기죠. 그럼 1번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럼 이 뭐지? 재건축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원래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지 이건? 두 번째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리모델링도 사업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리모델링은 뭐고 다 그런 거 없던 일이고 다 같이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선도구역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현장들 단지들 입장에서 우리가 통합블록에 선도지역이 안 되거나 이러면 그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기회가 없고 로드맵은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또 블록 단위별로 개발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블록 단위로 하면 그 블록으로도 한 10개, 20개 나올 텐데 한 블록 하는데 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빠를 때. 그래서 좋습니다. 빠르게 5년만 했다 쳐요. 그럼 다음 블록은 또 5년 걸리잖아요. 그럼 세 번째 그렇죠. 블록은 그 순서대로 하면 15년이잖아요. 네. 네 번째는 20년이잖아요. 그러면 2개씩 부셔야 되잖아요. 두 블록씩. 그게 쉽게 가능할까요? 그 블록 안에 단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음마 아파트 한 단지인데도 의결이 안 돼서 지금 10년, 20년째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어떤 감정평가 가격이나 자기 집이 더 좋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고점이다. 이미 이걸 다 반영한 가격인데 막상 나온 법을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되겠구나 판단들이 든 단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재건축 가든지 리모델링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기다리니 그렇지. 리모델링은 3, 4년이면 들어갈 수 있고 재건축도 빨리빨리 하면 5년, 7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존치 지역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통합에 안 하고 따로따로 하는 데는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잘 그려질까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히 지금 가격이 굳이 들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차라리 3기 신도시를 1번으로 하고 그렇게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때 내 집 마련에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하시는 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